오늘은 제가 그 인테그레이트 폴리시 프레임워크를 소개해드리고 우리 통화 정책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주제를 고른 거는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통화 정책을 할 때 지금까지 듣는 여러 비판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채택하고 있는데 통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물가 외에도 환율도 걱정하고 가계부채도 걱정하고 부동산도 걱정하고 이렇게 여러 개를 걱정해서 이렇게 좌고우면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2022년부터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를 때는 금리를 좀 덜 올렸고 시기를 놓쳤고 또 물가가 굉장히 2% 밑으로 내려가는 그 시기에는 왜 또 금리를 빨리 안 낮춰서 실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IMF에서 2010년부터 10년 쭉 일할 때 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신흥국가들은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는 것보다는 인테그레이트 폴리시 프레임워크라고 이렇게 좀 이따 소개해드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견해가 많이 생겨서 그 IMF 내에서도 한 10년 정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인테그레이트 폴리시 프레임워크 뒤에 보시다시피 자본 통제니 외환시장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거보다 허용하는데 IMF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하는 과정에 사실 이 시작이 아시아 외환 위기 때부터 그 논의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들의 견해가 많이 반영돼서 저는 IMF 이럴 때 이 일을 주도할 때 저도 일부를 기여했다는 그런 애정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국내에도 많이 물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또 일반인들한테는 좀 덜 얽혀 있는 것 같고 거시를 전공하지 않는 분들한테도 좀 생소한 면이 있어서 오늘 인테그레이트 폴리시 프레임워크가 뭔가 소개시켜드리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통화 정책을 한국은행에서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나 그 오지랖 넓은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새로운 프레임워크에서는 다 이렇게 해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테그레이트 폴리시 프레임워크라는 게 뭐냐면 이 달러라든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는 이 해외 요인이 변하게 되면 굉장히 금융시장 변동이 심하게 되고 그 경우에는 그 자본 이동이라든지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굉장히 발전된 선진국과 달리 그 물가 타겟만 가지고 또 금리 조정만 가지고는 금융시장 안정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다 달성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그 정책 수단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견해인데요. 제가 보면 어떤 거를 그러면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통화 정책,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할 때 금리를 조정하고 하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 외에 거시건전성 정책은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거시건전성 정책은 부동산이라는 데 문제했을 때 TV라든지 DSR 통해서 거시건전성 정책도 하고 이 CFM이라는 것은 캐피탈 플로우 메저라고 해서 자본 컨트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본 유입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든지 자본 유출에 대해서 컨트롤한다든지 이런 자본이동 관리 정책에 관한 것도 지금 하나의 툴로 쓰고 외환시장 개입도 툴을 쓰는 이런 네 가지를 다 동시에 고민하면서 통화 정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근데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 정책과의 결합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사실 200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들어올 때 거시건전성 정책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터지면서 거시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파생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서 많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거시건전성 정책이 통화 정책과 같이 결합해서 그래서 이 거시건전성 정책은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의 통화 정책의 하나의 보완적인 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많이 인정을 하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두 개에 관해서는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극도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환시장 개입은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개도국이 이 환율 전환을 통해 가지고 수출 증대를 통하는 그런 툴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그런 견해가 굉장히 컸고, 이 자본 이동 관리 정책은 외환시장에 그나마 개입할 때는 외환 보유 가지고 개입하는데, 자본시장 이동은 캐피탈 플로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세금 매거나 나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자본 모빌리티를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였고요. 특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라는 견해가 많고, 특히 외환시장 개입은 단기적이라도 효과가 있다는 데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수긍을 하는 편인데, 이 캐피탈 플로우 매저는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견해가 굉장히 지배적이기 때문에 거시원전성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공감대가 있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거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좀 바뀐 게 뭐냐면 아시아 외환위기 생기고 글로벌 금융위기 생기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사실 저희가 QE라는 정책도 따지고 보면은 이게 신용에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환율 뭐 이런 것까지 다 관련되지 않습니까? 달러 굉장히 절하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개도국한테 선진국 프레임워크만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져서 많은 공감대를 통해서 예전보다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CFM과 FXA가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고, 라틴 아메리카하고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여기 굉장히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프레임워크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한 10년 논쟁 이후에 IMF에서는 2020년에 디지털 거피넌스가 이제 그 이전부터 스타디가 됐었는데 취업 이코노미스가 되면서부터 인테그레이스 폴리시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그 프레임워크 자체를 발표했고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그래서 지금 결론은 통화정책과 매크로 포텐셜을 쓰고 사운드 피스칼 영어로 건전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기반으로 할 때 이 캐피탈 플로우 매저나 FX 인터벤션을 보완적인 수준으로 쓸 수 있다 정도로 지금 나온 게 이 인테그레이티드 폴리시 프레임워크인데, 그것도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를 생각하고 있고, 이 BIS에서도 계속 그 뒤에 연구를 해서 2022년에 매크로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프레임워크라고 있는데, 여기도 우리 신현성 교수님이 BIS 칩 이코노미스트로 하시면서 사실 아시아 견해가 많이 들어가서 이 두 개의 견해가 발전된 겁니다. 다만 아직도 학계에서 저는 제 생각에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재정정책과 관계돼서 조금 전에 이 팔라스 했는데 이 툴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어떻게 결합시켜야 되는지, 그거는 뭐 전통적인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프레임워크 자체 모델을 하고 만들고 이런 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모델 같은 거 볼 때 재정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까지 집어넣으면 굉장히 컨트로버시얼한 게 있어서요. 아직 재정정책과의 공조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이렇게 아직 합의를 보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인터넷 폴리시 프레임워크 모델에 재정 변수를 어떻게 넣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학계에서 관심 가지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만 했으니까 실제로 이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적용했는지,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막 우겨서라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한국에 제가 와서 이렇게 적용했다는 걸 얘기해 주면 굉장히 좋아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만들었는데 2022년 하반기 상황하고, 그때는 금리를 막 올리던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2024년 8월 달 금리를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 인테그레이티드 폴리시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2022년도 보시면 2022년도 초반부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기 시작했죠. 특히 미국서 그 초반에는 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다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뒤에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그래서 미국 인플레이션이 2022년도 뭐 7, 8월 가면 거의 9%, 10%까지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6% 넘게 올라가고, 그래서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기 시작했고, 미국도 75bp씩 4번 막 올릴 때 그때고, 우리도 50bp씩 역사적으로 2번 연속으로 올릴 때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환율이 미국이 급격하게 75bp씩 막 올릴 때 우리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절하되고 있어서 1434씩 막 올라가서 환율 뭐 문제가 막 생길 때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도 이제 막 올라갈 텐데, 우리는 거기다 하나 예상치 못했던 거가 2022년 한 6월부터 이렇게 막 75bp씩 막 올라서 금리 빨리 올리기는 시작했는데, 9월 이후로
기억나시겠지만 부동산 PF하고 부동산 ABCP 문제가 강원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터져가지고 금리가 더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하고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곤란한 게 뭐냐면 물가가 미국 따라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건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타겟팅 프레임워크에서 저희 인플레이션이 빨리 올라가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머니터리 긴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동산 피해, 환율, 특히 또 환율이 막대 절하되니까 이거를 환율이 절하되는 걸 당연히 개입뿐만 아니라 이자 격차도 아니고 환율이 절하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환율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금리를 조정할 거냐. 그럴 때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워낙 그 미국과 달리 플로팅 레이트로 돼 있어서 사실 금리를 똑같이 25p를 올리더라도 고정금리 채권이 많은 미국에 반해서 우리는 변동금리가 많아서 임팩트가 굉장히 커요. 그 상황에서 그럼 환율과 격차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어떻게 올려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 상황이었는데 그때 정말 팡 하고 터진 거가 예상치 않게 그 일이 벌어지면서 그로부터 부동산 PF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신용경색의 현상이 오면서 금리가 너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는데 그걸 올려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금리가 팍 튀어버린 거예요. 그 저희 생각에는 이거가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에 저희가 원하고 있는 금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서 딜레마에 봉착한 겁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수준인데 갑자기 신용경색이 벌어졌으니까 그 크레딧 스프레드가 벌어져서 그걸 그대로 뒀다가는 이 통화정책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긴축적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그 당시에 이 금리는 올라가는 추세를 계속하면서도 일종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해줘가지고 RP를 특정 부분에 대주고 적격담보 RP 대상이 되는 적격담보증권도 넣어주고 그 당시에 RP를 한시적으로 50억 50조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담보 제공 비율도 늘려서 유동성을 늘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받는 그 비난은 어떻게 시그널을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타이트하게 하는데 왜 이 유동성은 또 공급을 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주느냐. 근데 저는 이것이 아까 보면 했던 인터넷 펄스 프레임의 하나인 것이 통화정책을 하면서도 이 거시 안전성 정책을 통해서 세퍼레이션 프린시플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그 당시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은 비난은 어떻게 한쪽으로는 풀고 한쪽으로는 금리를 올리냐.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타겟팅 프레임은 보면 그런데 사실 인테그레이트 펄리시 프레임워크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도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어렵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금융안정을 이렇게 풀 때 매크로 프루덴셜이지만 굉장히 한정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섹터는 굉장히 한정시키고 그다음에 그럴 때 통화정 그 돈을 풀더라도 이것이 피스칼을 대신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담보에 관해서는 저희가 담보를 확실히 받고 또 이자를 높게 받아서 배치 프린시플을 지키면서 그렇게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인터넷 펄스 프레임을 썼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매크로 프루덴셜과 이 통화 정책을 조화시킨 거고요. 다른 한편에서 이제 제가 어려웠던 건 환율인데 환율이 이제 급등하니까 저희가 당했을 건 환율을 과거처럼 고정 환율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율을 변동환율을 제도를 채취하기 때문에 환율이 상당한 정도 1,400 넘어가게끔 허용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스피드를 조정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타겟하는 건 아니지만 환율이 너무 그냥 1,400 넘어서 빠른 속도로 올라갈 때는 타겟할 수밖에 없었던 거가 우선 그 당시만 이제 할 때 우리나라 데리버티브 마켓이 만기가 짧아요. 만기가 짧다 보니까 환율을 보통 그 당시에 예상을 할 때 1,400까지는 가겠지만 1,430, 40까지는 안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대체 데리버티브에다 계약을 해놓은 것들을 쭉 보면 1,400선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그걸 확 넘겨버리면 금융기관들이 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해지를 해놓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마진콜이 들어옵니다. 마진콜이 들어오면 마진콜을 하기 위해서 더 담보를 더 넣어야 되니까 국내 금융시장의 이자율이 높은 상태에서 마진콜이 당하면 거기다 또 담보를 붙게 해서 돈을 끌어서 원화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올라가는 문제가 생겨서 이게 국내와 해외 요인이 겹쳐가지고 또 금리가 막 올라가는 상황이 돼서 이 데리버티브 마켓이 불안전할 때 그래서 지금 인터넷 펄리시 프레임워크 페이퍼를 보시면 왜 신흥국의 경우에 이걸 써야 되냐
기축통화가 아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신흥국의 경우에는 데리버티브 마켓이라든지 금융시장이 선진국만큼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인컴플리트니스 위해서 프릭션이 생기면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게 하나 이론이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케이스가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케이스는 데리버티브 마켓의 머추리티가 대개 한 3개월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어주면 1400선이 환율이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를 바꿔가지고 아예 1450도 갈 수 있구나 이렇게 기대를 바꾸면은 해지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진콜이 안 오는데 대개 다 1400에 묶여 있을 때 이게 확 올라가 버리면은 마진콜을 당해서 국내 이자율로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슬로우 다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율 어떤 특정 수준을 막는 것이 아니라 슬로우 다운하기 위해서 개입을 통해서 하는데 그 개입은 저희들은 그 외환보육을 가지고 개입을 했습니다. 슬로우 다운해서 스피드를 좀 줄여주는 쪽으로. 그래서 저도 와서 이렇게 개입하면서 조정한다 그랬더니 어느 과거 프레임으로 따지면 어느 중앙은행 총재가 개입한다고 얘기하냐. 이게 처음이다. 그리고 막 외국서는 괜찮은데 국내에서는 엄청나게 비판받았습니다. 이제 경험이 없어서 저는 인테그레이트 폴리시 프레임워크는 당연히 개입할 수 있거든 이런 경우에. 그래서 프레임워크가 바뀌었는데 과거 프레임워크로 보면 안 되겠지만 지금 프레임워크로 보면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가 개입하는 이유는 이 데리버티브 마켓이 이렇게 임퍼펙션이 있기 때문에 개입한 거다. 그렇게 해서 스피드를 좀 줄여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시 제가 많이 들었던 비난 중에 하나가 왜 미국하고 통화 수합을 안 받아오냐. 뭐 기억나지만 그 수합 받아오면 다 끝나는데 왜 그러냐 그때 통화 수합은 상대가 있는 거예요. 미국 페드가 통화 수합을 체결해 주는데 통화 수합은 미국 페드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들도 이 글로벌 금융이 터지면서 프레임워크가 바뀌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국이 자기 책임하에 전 세계에 위험이 왔기 때문에 이 달러 마켓이 흔들리자 통화 수합을 맨 처음에 준 것이 그 뭐 유로존, 스위스, 그다음에 영국, 일본, 캐나다 이런 쪽에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먼저 달러 이렇게 그렇게 풀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더 신흥국으로 번지니까 그 다음에 기축 통화가 아닌 뭐 호주, 브라질, 한국 뭐 이렇게 포함해서 9나라에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거나 그 코로나 왔을 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통화 수합을 받았는데 한국이 마치 미국하고 1대1로 받아온 걸로 생각하는데 그때 저희를 줄 때 9나라 같이 이렇게 줘서 9나라 같이 주는 프레임워크로 줬습니다. 그렇게 줬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난 뒤에 미국 의회에서 미국 중앙은행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왜 미국의 통화 정책은 국내를 경제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바깥에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많이 줬냐. 그래서 막 의회도 많이 불려가고 그 과정에서 프레임워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기축통화인 국가에는 수합이라는 게 유동성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유동성 제공이니까 5나라에서는 수합을 그냥 상시적으로 항상 퍼머넌트하게 깔아있기로 결정을 했고 이 신흥국의 경우에는 유동성을 준다는 의미의 크레딧 리스크가 포함되거든요. 그 크레딧 리스크는 수합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한다 이게 프레임워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흥국의 경우에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3가지 조건이 맞으면 주는 걸로 지금 현재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페드 내에서 자기들끼리 페이퍼를 통해서 합의를 본 내용인데 공식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냐 첫 번째 언제 주냐 그러면 글로벌 달러 시장에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할 때 그 유동성 부족은 그 리버하고 지금은 리버가 이제 소파로 바뀌었어요. 리버하고 OIS 그 스프레드를 봐서 결정해서 달러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서 주요 신흥국에 상당히 충격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가 신흥국의 충격으로 인해서 미국의 가계와 기업의 스필백 여기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조건에 하고 이 3번째 조건은 미국의 통화 정책이 국내 요인을 봐야 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22년 그 하반기에 막 수합 받아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하면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야 좋은데 지금 보면 리버하고 OIS 스프레드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막 높았을 때 이럴 때가 달러 유동성이 부족한 건데 너 22년 6.7을 보면 그때는 다 달러가 스트롱하게 돼가지고 전 세계가 다 같이 그냥 달러 강세 때문에 다 절하되는데 뭐 글로벌 리퀴디티, 달러 리퀴디티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왜 달라고 그러니 이게 첫 번째 요건이 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9나라를 쭉 봤더니 그 당시 우리나라가 좀 많이 절하된 건 사실인데 왜냐하면 그때 부동산 PF 문제가 생겨서 다른 나라도 8, 7, 8% 이거 환율 1% 차이 절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 이렇게 다 이렇게 절하 많이 돼도 다 같이 절하되는 거니까 달라고 안 하는데 너 한국에 진짜 무슨 문제 있니? 뭐 이런 분위기고 특히 멕시코, 브라질 같으면은 미국의 바로 뒷방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흔들리면 굉장히 미국이 흔들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커머디티 엑스포터라 오히려 이 절상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9나라에 야 우리 문제 있고 자 해서 수업 달라고 얘기해보자라고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거가 이게 합의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얘기냐면 수합을 받아오는 게 우리나라에 좋은 건 너무나 당연하고 노력도 하고 있고 제가 얘기는 안 하는 노력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데서 어떤 명분이 있는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얼른 가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주는 마치 외교 관계가 좋으면 탁 주는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조건을 보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참 말도 못했고 그래서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조건이 이렇게 맞아줘야 하는 게 좋고 그 조건을 무시하고 하면 오히려 더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율을 그 당시에 1440 뭐 이렇게 갈 때 저희들이 그것을 변동 환율을 많이 허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 구조가 제가 한국을 떠난 1900 글로벌 금융위 때 하고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바뀐 게 지금은 캐피탈 아웃플로우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우리 내국인에 의해서 주로 일어납니다. 연기금이라든지 서학개미 이런 것도 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2010년만에 우리가 채무국이었어요. 그래서 환율이 전환되면 밸런스 이펙트가 있어가지고 디폴트 리스크가 생기고 막 이런 문제인데 지금은 사실은 채권국이라 환율이 전환되면 서학개미는 좋아하고요. 투자자, 동학개미는 좀 힘들어하고 수출업자 좋아하고 수입업자는 싫어하고 이런 게 막 섞여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2010년대에 만약 제가 2022년 같은 상황에 보냈다면 개입을 훨씬 더 많이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이 뛰어버리면 막 그 못 갚는 일이 문제가 생기고 저 기억나는 게 2008년에 그때도 참 이렇게 운이 그랬는지 그때도 또 금융위 부위원장 가가지고 막 이런 일 했는데 그때 제일 문제가 키코 사태 와 그래가지고 막 돈 빌려온 거가 그래서 환율이 튀니까 막 부산 여러 가지 그 조선업부터 시작해서 키코 사태에서 파산 위험했는데 이번에는 서서히 40대 가도 이렇게 그런 얘기 안 들리잖아요. 왜냐면 다 채권국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빨리 올라가는 건 아까 같은 대로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채권국이 돼가지고 사실은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면이 있고 환율 변동이 가져오는 임팩트가 과거와 달라졌다. 그래서 또 외환보유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저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4천억 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IMF 있어봤으니까 아는데 우리는 IMF의 적정 외환보유라고 정량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유동외채에 대해서 뭐 몇 프로, 기타 외채 몇 프로, 통화량이 몇 프로 해가지고 정량 평가하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거 보면 우리가 보도를 많이 하는 거 IMF의 적정 외환보유고 수준에 보면 우리가 조금 밑에 있으니까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그런 이 회색지대에 있거나 금융 신흥국에 대해서 적용하는 매조고 신흥국 중에서도 이 시장이 성숙한 국가로 분류되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데는 정량 평가를 안 하고요. 정성 평가를 통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 여기까지만 해도 한국은 여기에 속해야 되는데 정량 평가를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그 매조를 보고서 우리가 외환보유고 4천억이 넘는데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IMF에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정량평가 더 이상 안 한다. 내부적으로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표를 안 바꿨을 뿐인데 그래서 이 표를 바꿔달라고 해서 오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정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좀 언론에서 IMF 매조에 의해서 우리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 과거 그거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보면은 IMF 내에서도 보고서 보면 우리 외환보유고 굉장히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슈는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 우리가 외환시장 구조가 굉장히 변해서 해외 투자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해외 투자의 거의 한 40% 정도는 국민연금 투자라든지 연기금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기금이 큰 손이 돼가지고요. 이제 연기금이 해외 투자에 당연히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해야 되고 하는데 연기금 자체가 큰 손이 되다 보니까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립금이 쌓이고 해외에 막 나갈 때는 이 연기금이 계속 가지고 나가는 플로우가 환율을 좀 절하시키는 추세에 작용을 하고 이게 한 5년, 10년 지나서 갖고 오는 시점이 되면 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성을 지금은 연기금이
달러 표시로 그 수익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원화를 하다 보니까 절하가 되면 수익성이 커지는 것 같지만 그건 장부상의 거고 실제로 이게 실현시킬 때 할 때에 대해서는 환율이 절상시키면 원화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연기금이 노력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연기금 스스로의 수익률을 어떻게 관리할까 할 때 지금 프레임워크는 우리 여기 금융 파이낸스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일한 케이스예요. 보통 연기금이라든지 자산 배분이 어떻게 최적 포트폴리오를 짜냐. 그럴 때 이 최적 포트폴리오가 추세적으로 커졌다가 다시 추세적으로 작아지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기본 웰스는 주어졌을 때 그 웰스를 옵티멀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수익성을 최대화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갖고 있는 프레임워크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은 이 에셋이 굉장히 늘어났다가 일정 기간에는 다시 들어와야 되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으로 이 에셋 사이즈가 변화할 때 총자할 때 어떤 수익률을 어떻게 극대화하는 게 좋은지 리스크 매니지먼트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것이 이제 미시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외환시장에 자기가 큰 손이 됨으로써 숨길 수 있는 걸 어떻게 내생화해서 패치 전략 같은 거 하느냐 이게 금융연구도 얘기하는데 학계에서 좀 관심 가지고 분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이런 툴과 이런 상황에 접한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우리도 연기금에 관한 개혁이 생겨가지고 이 자산이 안 줄고 계속해서 늘어나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연령 구조라는 걸 보면 떨어진다고 볼 때 그럴 때 최적한 전략이 뭐냐에 대해서는 학계 연구가 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 쪽에 이런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시면 굉장히 재미난 연구도 되고 이 해외에서 볼 때도 우리가 굉장히 유니크한 케이스라서요.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첫 번째 케이스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당시에는 금리를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그때 국내 시장하고 매크로 프루덴셜을 어떻게 하고 외환 시장은 개입을 통해서 여러 목적 감소를 어떻게 다뤘나 그 말씀 드렸고요. 2008년 8월에는 반대 케이스죠.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고요. 저희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2% 밑으로 들어가서 금리를 낮출 케이스가 돼서 그런 게 성숙해 있어서 다 같이 금리가 이제 인하하는 사이클로 갔는데 이 문제가 뭐가 됐냐면 저희들이 이제 한 7, 8월 정도에 이제 금리를 낮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5월, 6월부터 페드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6번 내년에 내린다고 6번 이상 내린다고 하면서부터 미국이 금리가 아주 급속하게 내려가기 시작해서요. 저희가 금리를 내리기 전부터 시장 금리는 미리 막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미리 내려가면 어떤 면에서는 금리 낮추기 전부터 내려가면 우리도 내야 되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한 1월부터 5, 6월까지 잠잠했던 부동산 가격하고 가계부채가 7, 8월부터 올라가더니 8월부터는 막 급속하게 올라와서요. 그래서 이제 8월에 저희가 금리를 낮출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하는 직원들은 제가 크레딧을 주고 싶은데 하는 직원들이 와가지고 다 괜찮은데 가계부채가 한 9조 늘어날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로 오는 트레이드라 부동산 트랜잭션 한 걸 이렇게 데이터를 6, 7월에 한 걸 보니까 9월달 뭐 이럴 때는 한 9조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때 한 5조 늘어날 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희생된 경우인데 야 9조 좀 심각하지 않니? 너희 금리 안 내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고 얘기할 정도로 9조가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랬었어요. 그런데 실무자들이 두 번 다시 또 강요하더니 정말 구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통위원 회의할 때 저희들이 얘기를 했더니 금통위원께서 그러면 이게 지금 금리는 우리가 어차피 내리는 추세인데 한번 쉬면서 정부한테 매크로 프루덴셜을 통해서 이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가격을 좀 잡자. 아니면 지금 우리가 또 금리를 낮추면 미국 금리가 낮추면서 금리가 낮아지려는 기대가 너무 심해서 있는데 지금 낮춰버리면 부동산 가격, 서울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기름을 부을 것 같으니까 한번 쉬면서 매크로 프루덴셜을 강화하자. 그래서 저희가 정부한테 매크로 프루덴셜을 강력히 해달라고 부탁하고 8월에 한번 쉬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비난을 많이 받은 게 물가만 생각하지 왜 또 부동산에 서울 그 가계부채니 뭐 이게 정말 총재가 오지랖이 넓어서 금리가 나올 때가 막 그런 건데 딱 낮추면서 비난하는데 그 다음에 저 가계부채 9조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미리 원인 조사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9조가 넘어서 사실 저희는 사후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쉬고 금리를 낮추면서 금리 낮추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차피 거시 중에 영향이 시차를 갖고 주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금리를 낮췄으면 가계부채나 부동산이 9조 넘고 10조 넘고서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저는 사실 제가 뭐 1년 뒤에 평가해달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 한번 쉬고 간 것이 오히려 10월, 11월 저희가 금리를 2번 낮출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인테그레이티드 폴리시 프레임워크라면 금리 정책과 함께 이 매크로 프루덴셜을 다시 활용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냐? 그 이유는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다들 헷갈려 있는 게 우리가 지난 거의 15년 동안 가계부채가 저희 가계부채는 되게 부동산에 연결되어 있는데 가계부채가 부동산에 연결된 것이 한 번도 GDP 대비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가장 손쉽게 은행들이 대출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 리스크업 중에 가계 부동산 관계되는 대출이고 또 정부에 따라서 좀 경기가 나빠지면 제일 손쉽게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뜨면 부동산만 뜨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아파트 새로 지으면 거기에 가구도 들어가죠. 뭐 이 후방 연계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이 부동산인데 저는 그 결과 어떤 일이 보였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뭐 개별 개인의 가계부채 비중이 뭐 100% 넘어가서 전 세계 높다. 저는 가계부채가 부동산으로 담보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지만 이것이 부채가 너무 커서 소비를 제약해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더 문제는 뭐냐면 지난 15년 동안 이렇게 대출이 전부 부동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약간 산업별로 밸류에드를 많이 주는 제조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밸류에드가 굉장히 적은 부동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성장에 도움 주는 건 별로 없고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로 따지면 서울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서 사회적으로 너무나 이 양극화 일어나고 사회적 간의 갈등도 너무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트렌드를 당장 잡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첫 단계는 명목 GDP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가계부채가 좀 적게 돼서 이게 떨어지는 국면이라도 보여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뭐 그걸 오지랖이라면 오지랖이고 아니면 저는 제 생각에는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올해만 하더라도 올해 중순만 하더라도 저희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는 높고 지금 제가 수출도 낮게 보고 있는데 성장률도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상황에서 굳이 그 성장률을 조금 더 올리겠다고 가계부채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거냐. 지금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 강변할 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을 보는 건데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 막 밑으로 막 떨어져서 1%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면은 금리를 낮춰라도 부양되는데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1.6, 1.7로 떨어졌지만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은 2%에서 잘 앵커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앵커가 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그 상태 놓고 그 밖에 볼 수 있는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정책을 하는 인테그레이티드 폴리시 프레임워크가 낫지 인플레이션이 기계적으로 1.6이 됐으니까 무조건 이자를 낮춰가지고 이 파트는 뭐 가계부채나 이런 정부가 알아서 할 거다. 그거는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런 정책을 했다는 걸 보고요. 특히 중장기적으로 일본 사례 같은 걸 보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우리나라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의 가계대출에 대한 익스포저, 특히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우리는 거의 60, 70% 가까이 됩니다. 이 전 세계 아마 다른 나라 보면 한 40% 정도가 놈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본을 보면 일본은 메이저 은행들이 인베스트먼트 뱅크예요. 인베스트먼트 뱅크 때문에 부동산 익스포저가 적은데 일본 지방은행들은 부동산 익스포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본이 고령화되면서부터 지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지방은행들의 이 밸런스시트이 더 이상 대출하기가 어려워서 금융기관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모든 은행의 부동산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서울의 일부 지역만 빼놓고 나머지가 고령화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 부동산에 관한 익스포저를 줄이고 다이버시피케이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경기가 나빠서 잠재 GDP가 굉장히 떨어지고 뭐 GDP 갭이 엄청 크게 되면 당연히 거기다 포커스를 맞아야 되겠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면 통화정책이 매크로 프루덴셜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가 부동산 익스포저를 금융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줄여가러 가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30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도 이게 무슨 다른 일이 아니라 최근에 들어온 최근이라 10년 지난 10년간의 이론을 보면 통화정책이 아주 순수한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경우에는 선진국 경우 그렇게 하더라도 기축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개도국 경우에는 이 지금 얘기한 순수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보완한 인테그레이티드 폴리시 프레임워크를 쓰는 것이 좋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많이 받아들이는 상태고요. 그것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되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그냥 단순하게 CPI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을 보면서 다른 이런 종류를 다양한
매저를 통해서 조합해서 하는 것이 좋고 정부와도 정책 공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프레임으로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마찬가지고 플렉시블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허용하되 그걸 보완하는 캐피탈 플로우 매저라든지 FX 인터벤션을 사용하면서 하는 거다 이런 것이 많이 허용돼 있고 국제기구에도 옛날에는 그런 거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던 것이 본인들의 실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그렇고 저희 학명에도 그렇지만 좀 아카데미컬하게 지금 이런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케이스라든지 이런 걸 하시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토픽이 될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리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자꾸 여러 가지 비난이 오는데 순수한 인플레이션 타겟팅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하는 비난이 아니라 새로운 이런 것이 시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저희 같이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 주제를 보냈습니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